생생경제. 네, 김은경의 생생경제 3부 시작하겠습니다. 생생경제 퀴즈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물건 살 때나 결제할 때 쓰는 카드의 한 종류고요. 이게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쓴 다음에 나중에 돈을 내게 되지만 바로 은행 잔고에서 지불이 되는 형태의 카드입니다. 그래서 이게 외국에서도 쓸 수가 있고요. 정부가 국민들이 신용카드보다는 이걸 좀 더 많이 썼으면 해서 권장하기 때문에 세금 혜택도 많이 주고 있죠. 이건 무엇일까요가 오늘의 문제였습니다. 보기는요. 1번 체크카드, 2번 회원카드, 3번 카드깡입니다. 1번 체크카드, 2번 회원카드, 3번 카드깡. 셋 중에서 정답을 골라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오늘 방송 끝나는 오후 5시까지 짧은 문제는 50원, 긴 문제는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답 맞춰주신 분들 중에 저희가 선정을 해서요. 오늘 경제신간에서 소개를 해드린 책 디스럽션, 사물인터넷 비즈니스의 모든 것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1번 체크카드, 2번 회원카드, 3번 카드깡입니다. 셋 중에서 골라주시면 되고요. 우물정의 0945번입니다. 잠시 후 증세와 복지 논란 금요기획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YTN 라디오 웹사이트, 팟캐스트를 통해서 실시간 청취와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만날 수 있는 생생경제. 참 좋다. 금요 대기회 생생경제 금요기회. 복지를 줄일 것이냐, 세금을 늘릴 것이냐. 논란이 아주 뜨겁습니다. 정부는 증세가 마지막 수단이다라고 밝혔지만은 좀처럼 증세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데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은 명확하게 엇갈리는 편입니다. 증세가 필요하다. 부작용도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증세의 필요성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각각 입장이 다른데요. 금요기획, 오늘은 증세 논란 어떻게 봐야 될지 전문가 두 분 모시고 심도 있게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을 위해서 스튜디오에 두 분 나와주셨는데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경문 서경대 금융경제학과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한국경제연구원의 조경엽 공공정책연구실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두 분도 인사 나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증세에 대한 논란, 이게 꾸준히 제기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담배세 올릴 때도 얘기가 있었고, 특히나 이제 가장 불이 붙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번 연말정산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이게 세금이 필요하니까 이런 식으로 돈을 걷는 게 아니냐. 결국은 서민들만 지갑이 털리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이 이 연말정산 사태로 불거졌었고요. 그러면은 아예 이제 증세를 하자는 이걸 논의를 해보자라는 얘기가 터져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세를 위한 골든타임이다 아니다 얘기까지 많은데 지금이 과연 얘기를 하면 좋을 타이밍인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해요. 먼저 유경문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네. 세금은 누구나 적게 내기를 원하고요. 네. 저도 가능한 작게 내기를 원합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국가의 여러 가지 경비 지출, 국방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 간접 시설 또 복지 이러한 것에서 막대한 비용이 많이 들죠. 근데 이제 지난 60년 동안 우리가 성장 일변도 경제 성장 정책을 꾸준히 추구해서 많은 발전을 이루어왔지만은 네. 그에 비해서 이제 복지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낮은 그런 수준이고요. 객관적으로도 그렇고. 어제도 자료가 나왔더라고요. 네, 예, OECD. 최근에 조금 빠르게 올라간 추세이긴 한데 전반적으로 아주 낮은 추세이기 때문에 제 생각은 증세에 대한 논의, 네. 국민들한테 어떤 이렇게 설득 그러한 작업이 상당히 늦은 감이 있지 않느냐. 네. 지금으로 봤을 땐 좀 늦은 감이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 수준이 워낙 형편없이 낮기 때문에 네. 이제야 증세를 얘기하는 것도 늦다. 네, 좀 그렇게 판단하고 라는 있습니다. 입장이신 거죠. 조경엽 실장님은 조금 입장이 다르실 것도 같은데 어떠신가요? 예, 이게 빈곤층이 많고 이제 소득 격차가 심한 사회에서 이제 성장을 기대하는 거가 어렵다는 건 저도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감당할 수준 이상으로 이제 복지를 늘려서 그거를 국민들한 부담을 늘린다면 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막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맞게 맞는 우리 현실에 맞는 복지 수준을 선택하는 게 우선이고 그 다음에 나서 이제 정부가 재정 지출 구조를 통해서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이고 네. 마지막으로 이제 그 국민들한테 부담을 요구하는 이런 증세가 논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 수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경엽 실장님은요.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 우리나라 복지 수준은 GDP 대비 한 10%로 OECD 평균보다 낮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OECD들이 이제 그만큼 또 세금을 많이 내서 부담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 부담률보다 한 2배 이상 내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북유럽이나 이런 국가들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그런 나라들은 우리보다 그 규모가 한 4분의 1 정도뿐이 안 되고 그다음에 그 국민들 의식도 다르고 그래서 이제 그런 나라들을 따라가는 건 아직 무리라고 생각을 하고 고령화 수준을 이제 생각을 한다면 지금 이렇게 안 늘려도 자연스럽게 이제 조만간 그런 수준은 고부담, 고복지 수준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두르는 거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게 복지하고 증세 논란도 있지만요. 사실 그 세금이라는 것은 정부의 그 월급이잖아요. 말하자면 따박따박 들어오는 돈인데 이게 적어서 증세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유경문 교수님. 그렇죠. 재정 건전성으로 보게 되면 어떤가요? 글쎄요, 뭐 이제 재정 건전성 얘기할 때는 많은 경제학자나 이제 정책가들이 우리나라의 국가 재정은 다른 선진국이나 OECD 국가에 비해서 아직 양호한 편이다. 그렇게 뭐 얘기하죠. 이렇게 보통들은 얘기를 하죠. 예, 저도 뭐 거기에 공감은 기본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그 국민을 위하고 뭐 경제 활성화 또는 그 기업의 경쟁력을 위해서 이제 그러한 명분으로 뭐 소득세뿐만 법인세를 갖다 많이 낮추고 해서요. 네. 재수입이 근본적으로 많이 줄어들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데에 비해서 이제 정부가 지난 특별히 이제 이명박 정부에서는 많은 사업들을 또 많이 벌렸어요. 네. 그래서 어느 정권 못지않게 어느 정권보다도 그 부채 규모가 상당히 빠르게 증가했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국가의 그 빠른 그 부채 증가 이런 거는 국가 그 재정 건전성에 상당한 그 위험으로 작용하지 않겠는가. 지금부터로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신경을 써야 될 그런 입장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죠. 그러면은 어쨌든 유경문 교수님은 복지 수준도 형편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재정 건전성도 좀 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러면 네, 그렇죠. 그래서 증세를 얘기를 하신 거네요. 조경엽 실장님은 이 재정 건전성 차원에서는 세금 이 증세 논란 어떻게 보시나요? 예, 저도 이제 거긴 동의를 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한 527조 원, 그 GDP 대비 한 35% 정도 되니까 다른 나라와 이제 비교를 하면 양호한 수준인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유 교수님도 이제 우려했듯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너무 빠르게 이제 속도가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게 이제 문제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른 나라에서 보듯이 그 한 번 늘어나면 이게 걷잡을 눈덩이처럼 늘어난다는 또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이게 국가 채무가 이제 527조 35%라 그러지만 사실은 또 공기업 부채, 그 국민연금이나 이런 잠재 부채 같은 거 다 합치면 100% 훨씬 넘는 수준이라서 GDP의 100%가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국가 채무나 이제 부채 발행을 통해서나 이런 것들을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수를 올려서 해야 된다. 그런 거는 이제 동의할 수 없는 게 우선 그 세수를 올리기 전에 이제 해야 되는 것이 이제 복지를 먼저 우리 수준에 맞게 조정하는 거가 먼저지 세수를 올려서 복지를 이제 늘려가 보겠다 이런 거는 좀 위험하다. 지금 현재 저성장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또 세금을 올린다면 사실은 엄청난 이제 그 저성장이 지속되고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거는 사실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복지 구조 조정이 먼저 필요하다. 그렇죠. 예. 유경문 교수님도 그렇게 보시지는 않으시잖아요. 지금까지 복지 구조 조정론이 많이 나와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받고 있는 것부터 조정을 해서 좀 허리띠를 조르자는 식의 어떤 접근법이거든요. 말하자면은 그렇게 보시나요? 근데 복지가 형편없다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아니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말씀 앞에서 말씀하신 뭐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러면 경제가 저성장으로 가는 원인이 뭐냐? 그걸 한번 우리가 좀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기업을 갖다가 활성화시켜서 여러 가지 그 뭐 좋은 조치는 취했지만은 네. 결과적으로 그 부작용에 의해서 소득 양극화가 벌어지고요. 흔히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비정규직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의 3분의 1. 네, 그리고 많죠. 그들은 한 70%의 임금을 받는단 말이죠. 그럼 그런 것이 15년, 20년 쭉 지속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 소득 수준이 낮아지니까 생활의 질도 나빠졌지만 결국은 내수 침체를 가져왔단 말이죠. 그렇죠. 뭐 그렇다고 한다면은 결국은 세금을 그 세금 때문에 내수 침체가 온 것이 아니라 경제 정책의 잘못 때문에 또 비정규직이 너무 과다하게 그 사용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의 소득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아지니까 네. 내수가 침체된 것이라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증세 때문은 아니다. 또 세금 때문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게 옳은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죠. 아, 그러면은 지금 유경문 교수님 말씀에는 그런 부분이 좀 포함이 되어 있네요. 어쨌든 세금을 더 낼 수 있는 사람이 더 낼 수 있도록 해서 그렇죠. 어떤 양극화도 좀 해소를 하자. 네, 물론이죠. 네. 라는 그런 의도가 있어서 그런 증세를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나요, 조 박사님은? 글쎄요, 네. 그 증세가 경기 침체의 이제 원인이 아니고 다른 정책들이 잘못됐다. 네. 물론 이제 이렇게 경기 침체를 갖고 오고 이런 것들은 뭐 경제 정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겹쳐서 나타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증세만을 이제 포커스를 맞춰보면 법인세나 뭐 이런 것들 이제 실질적으로 낮춰줘도 뭐 투자를 잘 안 했고 네. 뭐 이런 해서 이제 다시 증세를 해야 된다는 이런 주장들을 많이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증세를 하게 되면 그렇다고 해서 소득 재분배가 더 이제 그 많은 사람이 더 잘 버는 그것입니다. 사람이 예. 부담을 많이 하니까 이제 좋아질 거다 이렇게들 다들 기대를 하는데 사실 따져보면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법인세 같은 경우도 보면 깎아줬다고 그러는데 사실 깎아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왜요? 깎아준 건 사실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예. 2008년에 법인세율 최고세율을 이제 3% 인하해서 네. 지금까지 한 5년간 대기업들이 세부담이 한 23조 7천억 정도는 혜택을 봤어요. 네. 예, 봤는데 그 후에 이제 최저한세율이 14%에서 17% 올라가고 시설투자세액 공제가 축소되고 뭐 고용투자세액 공제 기본공제율을 대폭 낮추고 이런 비과세 감면 축소로 인해서 세부담이 늘어난 게 34.6조 원이에요. 그러니까 34조 6천억인데 네. 그렇게 되면 한 10조 9천억 정도가 사실 더 걷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담이 좀 늘어난 측면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리고 또 뭐 기업소득 환류세제도 이제 또 시작을 네. 한 달에지. 그렇게 보면 사실은 이 어려운 여건에 사실 투자하기 더 어렵게 만든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거가 투자가 낮아지고 그다음에 고용이 덜 되고 이런 네. 것들이 이제 국민들의 영향을 주는 게 또 사실이고요. 그리고 가끔 제가 이제 의문을 갖는 것들이 뭐냐면 이런 뭐 고소득층이나 예. 또 대기업들에 대한 증세를 하면 뭐 소득 재분배가 좋아지고 네. 국민들이 이제 형평성이 좋아진다는데 예. 사실 그건 그냥 감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직접 이렇게 수치를 보고 따져보고 분석을 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해서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나라 이제 그러니까 소득세만 보더라도 네. 사실 누진율 그러니까 어떤 소득 누진도하고 소득 재분배가 이제 여기 U자 관계가 있다고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누진 제도가 강화되면 소득 재분배가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증가를 하는데 어떤 네. 한계점을 지나면 어떤 그 후부터는 누진도가 강화될수록 또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그게 일반적인 경제 이제 나오는 이론인데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가 네. 어디 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어디 있느냐를 따져보면 실질적으로 이미 오른쪽에 와 있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 비과세 감면 뭐 이런 것들이 많아갖고 저도 이제 실질적으로 소득 안 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세금을. 그러다 보니까 누진도는 상당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분배는 제대로 안 되는 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예, 좀 나중에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경엽 실장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법인세율을 낮춰준 것은 많은데 비과세 감면 혜택 같은 것들을 줄여서 기업들은 실제로는 더 내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이 전 더 들어오는데 숫자로 보면은 부자나 대기업 증세가 별로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건데 그 우리 특수한 경우 아니었을까 싶기도 한데 유경문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조 박사님이 어떤 자료를 보셨는지 또 나름대로 근거가 있겠지만 예. 제가 이제 KDI나 다른 데서 연구된 그 자료들을 보면은 소득 분배가 잘 된 나라가 오히려 성장도 잘 되고
경제가 더 잘 되는 그러한 어떤 모형들에 대한 그 자료들이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럼 유경 교수님, 아까 그 조세가 증세를 가지고 소득 재분배가 잘 안 된다라는 그 실증적인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조 박사님이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뭐 이거 그 TV 같은 게 아니까 보여드리기 힘든데 제가 네. 갖고 본 자료에 의하면은 네, 네. 예, 소득 분배나 경제 성장, 그다음에 그 세금 부담률 그러한 것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우리나라가 왼쪽으로 세금 부담률도 낮고 네. 그다음에 그 경제 성장도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다른 의견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어떤 자료를 보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갖고 있는 자료들은 소득 분배가 잘 되고 다시 말해서 고소득층이나 또 부유층한테 세금을 네. 걷어서 소득 분배 정책을 잘한 그런 그 나라들 뭐 노르웨이나 스웨덴, 덴마크나 스위스 물론 소득도 많지만은 네. 그런 나라들은 그 세금도 높고 그다음에 소득 분배도 잘 돼 있고 경제 성장도 상당히 높단 말이죠. 그래서 네. 흔히 소득 분배를 강조하면은 경제 성장이 침체된다. 그 논리는 너무 좀 그 다시 생각해야 될 그런 논리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죠. 아, 그래요? 조경호 실장님도 반론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실질적으로 이제 경제 성장률이 1%포인트 떨어졌을 때, 소득 계층별로, 소득이 얼마씩 떨어지느냐 보면 지금 일본이 가장 저소득층이 가장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다시 네. 말해서 성장 1%가 떨어지면 가장 고통을 받는 게 저소득층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실증 분석상에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게 성장을 통해서 저소득층한테 고용을 일자리를 주고 그다음에 거기를 통해서 소득이 늘어나는 이런 체계가 소득 재분배 효과에 가장 그러니까 선순환 구조로 네. 정착을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성장률이 이제 뭐 많이 낮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선진국에 비해서는 그 준선편으로 유지를 했고 그렇다 해서 또 소득 재분배가 낮느냐 이걸 따져보면 그 30% 그러니까 진위계수 뭐 이런 걸 보면 네. 30 정도 0.3 정도 나오는데 그 정도면 그게 우리가 그렇게 나쁘다고 그렇게 판단하기에는 너무 이제 강조를 그쪽으로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정말 그 관점의 차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위계수 같은 경우에. 그러면 아주 단순하게 얘기를 해서요. 복지에 퍼주느라고 국가 성장도 못하고 재정도 나빠진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잖아요. 실제로 이 우리나라 복지 정책의 사회적 비용 이건 어느 정도나 된다고 봐야 될까요? 유경문 교수님. 글쎄요, 뭐 다시 뭐 말씀드리지만은 네. 그 복지를 증가시키면은 뭐 성장 동력이 떨어진다, 네. 뭐 성장이 좀 낮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단순하게 이제 가계에서도 지출이 많아지면은 네. 소득이 없이 그러면은 위험해지니까요. 근데 이제 뭐 여러 책들을 보신 분들이 알겠지만 스웨덴이라든가 노르웨이 그런 나라들 복지가 잘 된 나라들이요. 특히 스웨덴 같은 경우는 1950년, 1970년대에 높은 세금 부담을 불구하고도 네. OECD 국가 중에서 평균 성장률이 더 높았거든요. 그 사이 20년 사이에 OECD 국가의 평균 성장률이 한 1.8%였다면은 네. 세금 부담이 40% 넘는 그런 스웨덴 같은 나라들도 오히려 그 성장률이 2.4% 네. GDP 성장률이요. 또 성장률이 높았거든요. 그 비결은 뭔가요? 그건 뭐냐면은 결국 예. 사회 구성원들이 예. 소득 분배를 잘 해줌에 따라서 소비 지출이라든가 소비 예.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또 소비 활동을 왕성하게 한다는 것은 결국은 기업이 생산된 생산물을 국민들이 많이 소비해주고 사용해준다는 거거든요. 근데 네.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빈부격차가 벌어져 갖고 저소득층이나 중산층 이하 사람들은 가계부채 때문에 뭐 소비를 하고 싶어도 소비할 여력이 없는 걸 그렇죠. 어떡합니까? 예. 예, 그러니까 소득 분배가 좀 더 치중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런 생각은 이제 자꾸 저는 강조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금의 소득 재분배 효과를 통해서 경제도 활력을 찾았다. 스웨덴 같은 경우에 증명이 되고 있다라는 게 그러면은 유경문 교수님의 주장이시거든요. 그러면은 그 조경엽 실장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점도 좀 궁금한데 세금 지출의 비중을 보면은 복지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나요, 우리가? 그렇죠. 지금 그런가요? 예. 우리나라 국세 중에서 이제 복지로 지출하는 게 50%를 넘었어요. 그러니까 52% 정도니까 국세의 대부분을 이제 복지 분야로 지출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총 재정 지출에서도 이제 30%를 넘은 상황이고 그게 이제 또 너무 빠르게 이렇게 가니까 이제 네. 그게 이제 어떤 우리가 할 여유가 이제 별로 그러니까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없다는 것이 문제고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 비용 뭐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면 사실은
자꾸 우리나라가 그 재분배를 꼭 안 하는 나라처럼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빈곤층을 돌보지 않고 막 그런 나라를 보는데 사실 우리나라만큼 사회복지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는 나라도 드물어요. 그러니까 조규 박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굉장히 생소하게 예, 느껴지는데요. 우리나라가 이제 1차 안정망, 2차 안정망, 예. 3차 안정망을 이제 잘 구축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게 이제 국민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 그다음에 뭐 어떤 불시에 나타나는 그 공적 부조를 해준 불시 상황을 대비해서 공적 부조하는 이 3차 네. 안정망까지 쭉 갖추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거기서 이제 빠져나가는 소외되는 이제 계층들이 문제인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들이 문제인데 그것 때문에 너무 이제 우리가 무상복지나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한 게 이제 문제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제 전혀 이런 복지에 등한시한 나라가 아니고 사실 잘된 시스템을 갖고 있고 그걸 잘 운영하면 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회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 비용을 네. 이제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게 이제 무상보육, 무상급식, 기초연금, 반값 등록금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는 돈이 얼마냐면 3년간 한 85조 원 정도 이렇게 네. 필요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재원을 조달을 하려면 이제 어떤 세금을 부과를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법인세를 인상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이제 경기가 침체되고 뭐 소비도 둔화되고 그다음에 고용도 낮아지고 자본소득도 낮아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정부 세수입도 줄어들고 그다음에 이제 소비 이런 거 낮아진 거를 전부 네. 이제 비용으로 따져 보면 향후 3년간 한 151조 원이 돼요. 그러니까 85조 원의 복지를 하기 위해서 사회 전체가 지불해야 될 거는 151조 원에 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경제연구원에서 계산하신 예, 건가요? 우리가 좀 이번에 계산해서 좀 사회적으로 많은 방향을 일으켰는데요. 네. 어쨌든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에 대한 이제 조금 더 잘 할 수가 있는데 네. 너무 많은 비용을 들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할 수 있다는 게 뭐냐면 무상보육, 무상급식 같은 경우는 상위 계층이 더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어린애나 대학생들이 최상위 계층들이 더 많이 그러니까 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뭐냐면 그러니까 저소득층에서는 대학생이 적고 어린애들이 네. 적어요. 그러니까 보육 비용을 덜 받아요. 그러니까 뭐 10분이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이 받는 책 한 1.78배 정도 받는데 더 많이 받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10분위로 다 하면 소득 재분배가 나빠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더 줄이면 소득 재분배도 개선이 되면서 비용도 네. 낮아지는 체계가 있는데 이걸 무조건 마구 간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주장하는 거는 그러니까 복지 필요하다. 네. 그렇지만 어떻게 하느냐 효과적으로 하자 그런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부 이제 선택적 복지로 해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 집중적으로 몰아주는 체계가 네. 훨씬 소득 재분배 효과도 좋고 경제적 비용도 적고 그렇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무상복지를 보편적 복지랑 동일한 단어로 일단 보시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게 소득 재분배 효과가 이미 지금 있기 때문에 선택적인 복지로 가야지 된다는 주장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는데 여기서 잠깐 좀 쉬었다 가야지 될 것 같거든요. 금요기획 증세 논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방금까지 얘기해 주신 분은 한국경제연구원의 조경엽 공공정책연구실장이었고요. 또 유경문 서경대 금융경제학과 교수님 함께 나오셔서 토론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3부 마무리하고요. 토론 4부에서도 뜨겁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차오가 같네 차오가 같아 2588 2588 대리운전 2588 2588 좋아요 대리운전입니다. 역삼동에서 일산이요. 2명 필요하시다고요? 일용이와 홍제동 김수미 보내라고요? 네, 차오로 찾아서 연락드릴게요. 차오로 정렬 2588 2588 경제를 위한 바른 시각, 본질에 다가가는 심층 분석, 가치를 추구하는 정확한 해석. YTN 라디오 김윤경의 생생경제. 하늘이 고마워. 내가 제일 자신 있는 건 독서하고 토론하기, 논리 있게 주장하기. 독서 토론 시키니까 성적이 쑥쑥. 공부의 DNA를 만들어주는 하늘이 독서 토론 논술 1577-1909. 예,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금요기획, 오늘은 증세 논란이고요. 뜨거운 토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경문 서경대 금융경제학과 교수님 그리고 한국경제연구원의 조경엽 공공정책연구실장님 나오셨는데요. 두 분
조분조분 얘기를 해주셨는데 굉장히 다른 의견으로 얘기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조경엽 실장님은 일단 이렇게 무상복지 너무 많고 이것이 오히려 소득이 많은 계층에게 많이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 더 늘리겠다고 하는 것이 약간 어폐가 있다는 말씀이셨고요. 유경문 교수님은 전체적인 복지 수준이 너무 낮고 그걸 위해서는 세금을 더 늘릴 필요도 있다라는 주장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3부 마지막에는 이제 조경엽 실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유경문 교수님의 의견을 들으면서 넘어가 볼까요? 네, 아까 조 박사님 말씀하신 네. 대로 우선 우리나라는 복지제도 시스템 자체는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잘 정비가 돼 있어요. 문제는 거기에 네. 들어가는 재원을 적절하게 잘 제공하지 잘 못하고 못 있다. 태운다. 네, 예. 그런 문제가 있고요. 네. 아까 조 박사님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가 보편적 복지 그런 걸 하다 보니까는 오히려 저소득층보다 네. 고소득층 자녀들이나 그런 데 혜택이 많기 때문에 좀 선별적인 복지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하셨는데 네. 그 논리라고 하면은 고소득층의 자녀들이 더 많이 혜택을 보면은 부유층의 사람들이 세금을 더 내면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 논리라고 한다면은. 그런가요? 그렇게 하고요. 아까 네. 잠깐 말씀드렸는데, 예. 드렸겠는데, 얼마 전에 국회 예산 정책처의 분석 자료도 보면은 GDP 대비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 지출은 9.2%밖에 안 되는데 네. OECD 국가는 21.7%가 된다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건 반도 안 된다는 얘기죠. GDP 대비를 본다면. 아까 조 박사님 얘기했지만 2015년도 올 예산 지출 규모로 보면 복지가 한 30.7%에서 30%가 넘어요. 상당히 네. 많은 비중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GDP 대비를 본다고 하면은 OECD 국가의 2분의 1도 못 미친다. 그것은 결국은 예. 분배가 제대로 중산층이나 저소득층한테 제대로 안 됐다는 그런 논리적인 반증이거든요. 그러면은 세금 수입이 충분치 못하다라는 말도 되네요. 그런 측면도 이 있죠. 세수의 3분의 1을 지출을 지금 복지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한다라고 조 실장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결국 GDP 대비에는 굉장히 적으니까 네.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그런 논리가 말씀이시네요. 성립이 되죠. 네. 그러면 증세해야 되나요? 그렇죠. 예. 근데 정부는 참 자기 입으로 증세 한 번도 얘기 안 했는데 우린 이렇게 뜨겁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참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예. 많은 자료들이 보이고 있지만 네. 2010년도 같은 경우 예. 우리나라의 국민 부담률이 한 25.1%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영국은 34.9%, 이탈리아 42.9%, 네. 그다음에 프랑스 같은 경우도 42.9%, 핀란드 42.5%, 노르웨이 42.9%, 스웨덴 45.5%, 덴마크 47.6% 이렇게 국민들이 부담을 한다는 얘기죠. 많이 내고 많이 받네. 네, 그러면은 네. 정치를 하는 사람도 그렇고 정권을 갖다가 운영하는 사람들도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무조건 세금을 낮게 걷고 알아서 각자 재짓고 살라. 네. 그것이 올바른 그런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그 자세인지 아니면 인기는 없지만은 네. 복지를 위해서는 우리가 좀 가진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이 더 세금을 내서 함께 더불어 네. 행복하게 잘 살자 그런 식으로 설득하는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하경제 양성화하고요. 그다음에 정말 음성적인 이런 세수들 빼나가는 것만 발굴을 해도 된다라고 그래서 증세는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2년 동안 효과가 있었나요? 조 실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예, 지금 효과가 이렇게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제 다른 문제들이 자꾸 예. 나타나는 걸로 이제 판단이 되는데요. 지하경제 양성화 같은 경우나 비과세 감면 축소 이거는 사실 이렇든 재원을 확보하는 측면뿐만 아니라 세제를 합리화해 가는 데도 상당히 중요한 그렇죠. 부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하긴 해야 되는데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고소득의 자영업자들의 이제 소득 파악률이 높아진 건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대부분이 이제 영세 자영업자들이 그 대상이 되다 보니까 마구 이제 세무조사를 통해서 할 수 없는 정치적 이유도 이제 작용을 해서 그쪽 부분도 잘 안 됐고 그다음에 이제 비과세 감면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번에 연말정산에서 네. 보았듯이 비과세 감면이라는 건 어떤 다 정책적 목적을 갖고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혜택이 되는 이해 집단이나 이해 소속 계층들은 상당히 반항이 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 저항이 심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연말정산을 보듯이 이제 그런 네. 사태가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사실은 크게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박근혜 정부가 이제 계획했던 것보다 세수가 좀 더 덜 거치는 네. 결과가 초래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세수가 덜 거치니까 담배세, 주민세 그리고 이 연말정산 소동 이게 일어난 거 아닌가요?
예, 뭐 꼼수로 좀 받아내려는. 네. 그걸 뭐 얘기를 했던 거니까 이제 꽁수라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네. 그렇지만 증세는 없다라고 했다는 그 차원에서 볼 때는 꼼수가 아니냐는 말씀이에요. 이제 그걸 예. 좀 잘 보셔야 될 부분은 있어요. 그러니까 네. 뭐냐면 담배세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소득 대비 이제 중하위 계층들이 부담이 좀 크니까 서민 증세가 될 수 네. 있고 그럴 수 측면은 있어요. 거기를 이제 부정을 할 수는 없는데 단순히 이제 연말 정산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어제 원천 징수 자체를 이제 조금 하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연말 정산 할 때 많이 내는 측면이 네. 컸어요. 이제 그 부분이 크고 실질적으로 이제 세공제로 이제 전환을 했는데 그거를 통해서는 대부분의 고소득층이 이렇게 부담하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소득층이나 중하위 계층 애들은 세 부담이 늘어나지는 죄송합니다. 늘어나지 않은 거는 사실인데 단지 이제 원천 징수가 이제 몰리다 보니까 그런 네. 효과가 나타나다 보니까 저는 요번에 뭐 서민 증세 이런 식으로 네. 이제 나타난 건데 정부의 이제 홍보 부족도 상당히 컸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이 세액공제로 많이 바꾸면서 정부의 방침이 바뀐 것은 서민 증세를 하려는 의도는 아니었고 그건 아니었다고 실제 판단합니다. 결과도 아니었다라고 보시는 거나요? 예. 유경문 교수님도 그러신가요? 뭐 예. 저도 동의를 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연말 정산은 좀 어느 정도 우리가 정치적으로나 전략적으로나 좀 흔들린 측면이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예. 네. 근데 담배세는 아니잖아요. 담배세 분명히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소득세만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라 그러면은 깎아줬던 법인세율을 다시 야당에서는 그러죠. 원상복귀하면 어떠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아까 조경엽 박사님 잠깐 얘기하실 때 보면은 법인세 올리면 기업들 위축되고라고 분명히 인과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유경문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법인세. 글쎄요, 뭐 기업 입장을 뭐 대변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뭐 예. 그런 뭐 논리적인 그런 논리는 얼마인지 우리가 뭐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 법인세를 다시 좀 올려야 된다고 하는 건 결론부터 말하면은 네. 저는 법인세를 좀 그 복지 좀 마련하기 위해서 예.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게 정석이다. 아, 법인세를 네. 올리는 것이 그러면은 최우선인가요? 최우선이라는 표현을 쓰긴 뭐하지만은 상당히 우선적으로 아, 실시할 필요가 우선적으로 있다. 검토할 만하다. 네. 예. 왜냐하면 이제 이명박 정부 때 뭐 비즈니스 프렌들리해서 기업하기 네. 좋은 나라 만들겠다 해서 법인세 물론 소득세는 낮췄잖아요. 아까 조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기업이 네. 23조 뭐 이렇게 이윤을 얻었다고 하는데 그럼 그렇게 해서 얻어진 이유는 기업들이 진짜 투자를 했느냐. 뭐 많이 우리가 그 언론에서 소개된 것처럼 유보율이 굉장히 높아졌죠. 뭐 상위 몇 개 기업들은 100조 원씩 현금씩 쌓여 있는데 그렇게 하는 거 투자를 안 했고 투자를 해도 국내 투자보다는 해외 투자를 하고 네. 그러면 흔히 말하는 대로 낙수 효과에서 기업이 잘 되면은 이윤이 많이 나면 투자를 많이 해서 일자리도 많이 실 거다. 그 혜택을 전혀 국민들이 못 보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그 법인세를 낮춰주는 그 효과가 네. 누구한테만 돌아가느냐. 기업에게 다시 네, 그럼 돌아가군요. 국민들한테는 안 돌아가지 않냐요. 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이것을 좀 다시 원상복귀시키는 게 좋다. 단지 이제 법인세를 그냥 그 이명박 정부 이전에 노무현 대통령 그 시절로 네. 노무현 대통령 때는 아마 법인세가 그 1억 미만이 13%고 1억 이상이 25%인가 그렇게 돼 있었죠. 차등을 줬었나요? 예.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는 과세 표준은 2억 이하는 10%, 2억 이상 200억 이하는 20%, 200억 초과는 뭐 22%로 네. 이렇게 이제 세금을 낮춰줬단 말이죠. 예. 근데 저는 이것을 갖다가 좀 조정해서라도 좀 2억 이하는 10% 그대로 놔두고 네. 그다음에 2억 이상 그 100억 정도는 20%, 그다음에 200억에서 300억은 22%. 법인세에다 누진율을 좀 많이 과세 표준. 예. 그렇게 하고서 하자는 거고. 300억 이상 정도 되는 데는 네. 25% 수준까지 이렇게 좀 네. 과표 조정이라든가 세율을 갖다가 예. 조정을 해주면은 기업들도 조금 약간 좀 덜 그 충격을 받는 면이 있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예. 법인세를 좀 올려서 네. 좀 국민들의 복지 재원을 조금 이렇게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법인세의 과표 구간을 조정을 하는 거. 우리 소득세는 많이 그렇게 과표 조정을 해서 누진율이 많이 높아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는 것도 방법은 아닐까 싶은데 조경엽 실장님, 법인세는 올리면 안 되나요? 네, 좀 아, 네, 그러셨네요. 네, 힘든 상황인데 저는 예. 오히려 내려야 되는 상황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게
그 법인세에 대해서 상당한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법인세 하면 무슨 어떤 대기업이 부담하는 이런데 실질적으로 법인세 대기업 법인이 부담하지 않아요. 거기에 법인에 있는 주주들이 부담을 하는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소액 주주도 있고 그다음에 대주주도 있고 뭐 중소기업들도 마찬가지. 중소기업들도 거기 대주주가 있고 뭐 소주주가 있는데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다 이제 대부분의 소유 비율이 이제 상당히 높은 게 사실이고. 네. 그런데 이제 거기는 가난하다고 생각을 하고 밀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대주주들이 부담하는 거지 뭐 어떤 대기업이 이렇게 부담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게 그렇게 됐는데 이게 이제 경제학을 전공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어떤 세금을 부과를 하면 그게 전체적으로 뭐 주주가 다 또 부담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를 네. 이제 전가를 해요. 다른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이제 물가가 그러니까 올려서 이제 소비자들한테도 좀 전가를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고용을 좀 줄여서 고용한테도 이제 전가를 하는데 저희들 분석에 따르면 그 한 100원은 이제 법인세가 이제 올라간다. 그러면 그 부담은 이제 소비자들이 한 20원 정도를 부담을 해요. 그다음에 이제 근로자들이 30. 네. 그다음에 이제 주주들이 이제 한 50을 예. 부담을 하고 그 50 중에서도 이제 또 소액 주주도 있고 그 대주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보면 법인세가 그렇게 막 소득 재분배에 막 무지하게 영향을 줄 거다 이렇게 네. 보시는 분들이 네, 그렇지 상당히 많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를 말씀이시군요. 말씀드리고요. 네. 법인세에서 가장 우리가 심각하게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이게 정보화 사회가 되고 세계화가 됐어요. 그다음에 생산 방식 같은 경우는 모듈화가 돼갖고 금방금방 옮길 수가 있거든요. 국가 간에. 네. 그러니까 그 자본에 있어서 경제적 국경은 없다고 봐도 이제 무방한 상태예요. 거기서 이제 법인세가 올라가게 되면 엄청난 이동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도 법인세는 계속해서 낮추는 네. 추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 때문에. 네. 그래서 현재까지 뭐 85년에 48% 넘던 법인세가 지금은 이제 뭐 25% 이하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런 이제 추세를 맞게 가야 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자꾸 뭐 해외 투자를 한다고 막 이러는데 한 가지 예를 들면 이게 싱가포르 같은 게 법인세가 17%예요. 네. 그래서 외국인 투자가 몰려오는 게 그 싱가포르 같은 게 637억 달러예요. 연간. 근데 우리나라는 122억 달러예요. 외국인 투자가. 규모는 경제적 규모는 한 4배 정도 커요. 근데 이게 5분의 1 수준뿐이 안 되는 거예요. 뭐냐. 이게 법인세율 차이가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안 들어와요, 자본이. 그러니까 자본이 네. 그냥 계속 빠져나간다는 거죠. 예. 이러한 추세에 맞게 법인세를 좀 내려야 되는 거지. 지금 뭐 현재 더 내려야지. 예, 내려야 하는 게 맞는 네.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게 뭐 법인세를 올려야 된다는 건 전 좀 동의도 안 되고요. 그럼 조경엽 네. 박사님께 짧게 여쭤볼게요. 그러면은 법인세를 전혀 이렇게 내려야지 올리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면은 예. 고소득자, 그러니까 부자들이 조금 더 소득세를 내는 것은 어떻게 보세요? 그것도 조금 문제 깊이 있다? 깨져. 예. 아.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 고소득자한테 계속해서 이렇게 세금을 올리는 자체도 높이는 것은? 그게 결코 따져보면 소득 재분배에 역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이렇게 국민 계세주의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걸 예. 아까 스웨덴도 얘기했지만 스웨덴에서 복지 비용을 받으면 거기서 세금을 떼요. 그러니까 네. 모든 사람들이 세금을 내는 게 습관화돼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안 내는 게 습관화돼 있어요. 한 40% 이상이 네. 전혀 세금을 안 내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식의 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세금은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더 거두려고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 그렇죠. 분명하시네요. 그러니까 세금을 네. 통해서 이거 형평성을 추구하는 거는 알겠습니다. 세계적 추세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복지를 통해서 지출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해나가고 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복지에 대한 지출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셨고요. 유경문 교수님도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지금 조 예. 박사님 그 법인세를 올리면은 네. 기업이 해외로 많이 빠져나갈 것이다. 이거 많이 하는 얘기인데요. 네, 근데 그거는 상당히 과장되거나 엄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요? 왜냐하면은 예.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제 프랑스 법인세율이 34.4%, 그다음에 미국은 얼마 전까지 32.8%에다 28%로 최근에 내렸죠. 네. 그리고 우리나라는 22%인데도 훨씬 높단 말이죠. 그렇게 하고 그 중국도 25%, 네덜란드 25%, 스페인 30%. 그 이탈리 27.5%, 뭐 대만이라든가 아일랜드 같은 게 대만 17, 홍콩 16, 뭐 그런 식으로 돼 있지. 그럼 아까 선진국 경제가 잘 되는 나라들, 네. 우리나라보다 법인세가 훨씬 높잖아요. 그럼 거기 있는 네. 기업들은 다 해외로 빠져나가야 되겠네요. 미국에서 이제 그런 논리라고 기업들이 해외에 법인을 많이 두기는 하죠. 네, 그래서 제가 예. 생각할 때는 기업이 법인세 부담 때문만 뭐 영향은 받겠지만은 그것 때문에 해외 빠져나가기보다는
어떤 내수라든가 원료의 어떤 수급의 원화라든가 네. 어떤 노동의 질이라든가 그 회사가 위치한 그 시장의 어떤 네. 내수라든가 그 수요라든가 이러한 걸 종합적으로 따져서 유리한 곳에 입지를 하는 것이지 네. 법인세율이 높기 때문에 해외로 빠져나간다? 그런 식으로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랑스나 미국의 기업들 우리나라 법인세보다 훨씬 높으니까 다 네. 그 외국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안 그렇잖아요. 그 그러면 논리는 틀린 얘기죠. 알겠습니다. 직접세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간접세 얘기를 좀 해볼까요? 간접세는 정말 다 내는 거잖아요. 다 내도록 하는 게 이제 일본에서 소비세를 올린 것이 대표적인데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그러면은 부가세 올리면 될까요? 그거는 아니죠. 아닌가요? 그건 아니에요. 아니라고 지금 유경문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조경업 실장님은요? 저는 만약에 올려야 된다면 네. 부가가치세 올리는 거를 고려해 볼 필요는 있어요. 완전히 반대시네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이제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는 물가 상승이나 뭐 소비 감소, 그다음에 세부담의 역진성 네. 뭐 이런 것 때문에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인 건 맞아요. 그런데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정부 지출, 복지나 이런 것들은 형평성을 위해서 지금 많이 추구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 과다하다 보니까 잘못돼가는 방향이 있지만 어쨌든 그쪽에 복지의 형평성을 추구를 했다면 네. 세율만큼은 효율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제 입장이고 네. 그러다 보면 가장 비효율성이 낮은 게 부가가치세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 이론을 세금을 거둘 때 네. 가장 그 사회적으로 발생하는 손실이 가장 적은 게 이제 부가가치로 평가가 되고 있어서 저항은 제일 크지 않아요? 그렇죠. 이제 예.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1977년에 도입해서 이제 10%가 지금 현재까지 네.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물가도 상당히 좀 낮은 상황이고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그 세율 인상을 고려를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예. 단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세부담의 역진성이나 이제 네. 국민들의 저항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설득해 나가느냐 문제가 이제 남아 있겠죠. 이 여론조사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한 여론조사를 제가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조경엽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증세를 하기보다는 복지를 좀 축소하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좀 약간 더 많이 나온 결과가 있어요. 유경문 교수님이 보시면은 할 말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나요? 복지를 줄이는 쪽으로. 글쎄요. 근데 결국은 이제 국민들의 선택에 관한 문제거든요. 네. 내가 세금을 덜 내고 예. 복지 혜택 덜 받겠다. 네. 근데 부자들은 관계가 없거든요. 뭐 축소를 해도. 네. 근데 뭐냐면 대다수의 중산층의 많은 사람들은 상당히 이제 그 생활고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그 언론에서 접한 것처럼 네. 한 2006년도에 그 영국의 그 싱크탱크인 그 신경제 재단에서 발표한 거 보면은 178개국 중에서 행복 지수가 102등. 네. 그렇게 상당히 행복 지수가 낮죠. 네, 그다음 최근에 낮죠. OECD에서 발표한 자료도 행복 지수 국가 순위 보니까 34개국 중에서 32등.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상당히 불행하게 산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민소득 경제 성장은 됐는데 누구를 위한 경제 성장이냐, 누가 행복해진 거냐 할 때는 네. 일부 극히 소수의 사람들이 행복하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불안하다. 그렇지 대표적인 게 자살률이 세계에서 10년 이상 계속 1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예. 나라를 갖다 그대로 방치하는 게 과연 올바를까요? 네. 지금 문자가 하나 왔는데요. 이 질문 있을 수 있습니다. 1704님. 궁금한 게 있는데 왜 증세 논란이 복지 축소로 이어지나요? 국가 지출 중에 다른 걸 줄일 순 없나요? 라고 하셨어요. 유 교수님이 짧게 답변해 주시겠어요? 아마 그 다른 분야도 다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 줄이긴 힘들 거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함께 더불어 나누면서 살 거라는 어떤 의식이라든가 네. 또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은 증세가 좀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의 부자라든가 많은 기업들이 성장한 그 이면에는 네. 일반 근로자라든가 그런 사람들의 희생, 낮은 임금 또 여러 가지 희생을 통해서 또 그들이 낸 세금에서 고속도로라든가 고속전철 네. 사회간접적으로 많이 알겠습니다. 했는데 그것을 기업들이 많이 혜택 보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는 돈이 많이 버는 사람들이 국민을 위해서 좀 풀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네. 그게 옳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죠. 점점 더 평행선이 분명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시간이 저희가 이제 맞춰야지 될 시간이 다 돼서요. 일단 조경엽 실장님께서 증세는 무엇이다라고 정의를 먼저 내려주시고 지금까지 해주셨던 주장들을 좀 설득력 있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증세는 최후 수단이다. 최후의 이렇게, 수단이다. 예, 수단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요. 이제 좀 얘기하다 보면 부자들이 복지 혜택을 많이 받으면 더 내야 된다 그러는데 사실 부자들한테 복지도 안 줘도 되고 안 걷어도 네.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중상위 계층 같은 경우가 그런 케이스가 많이 몰려 있는데 소득 수준이 예. 50% 이상 네.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낸 거 자기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이하는 이제 네. 그렇게 되는데 그러려면 차라리 걷지 말고 네. 안 주면 돼요. 받지 그러면 말고 안 주면 네, 된다. 그 사람들한테 네. 뭐 보육시설 가라고 하고 뭐 괜히 그 알겠습니다. 과잉 수요 일으키고 그럴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네. 그런 사람 복지가 필요 없는 사람들한테는 복지 제도를 주지 말고 네. 필요 있는 사람한테 주고 그런 사람들한테는 세금 안 내라면 훨씬 네, 효율적인 사회가 알겠습니다. 되는 거죠. 예. 예.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유경문 교수님 증세는 무엇이다? 예, 증세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더불어 행복하게 살기 위함이다. 완전히 다르네요. 네. 왜 그러냐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오늘날 이 사회에서 네. 기득권을 갖고 부자고 그다음에 많은 그 사업을 통해 돈 번 사람은 우리 60년대 70년대 국제시장 영화 봤잖아요. 광부로 나가서 외화보로 들여서 그걸로 고속도로 놓고 여러 가지 사회 간접 네. 자본 시설 갖추고 여러 가지 시설들 한 거 사실은 기업들이 뭐 그 많은 혜택 보는 거 아니에요. 네. 부자들이 많은 혜택 보고. 네. 그러면 이제는 좀 부자들이 좀 나누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네. 또 국민들도 내가 좀 세금을 더 많이 내서 네. 함께 더불어 잘 살겠다고 하는 네. 그런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뜨거운 토론 시간을 또 많이 넘겨서 마무리를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증세 논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한국경제연구원의 조경엽 공공정책연구실장님 그리고 유경문 서경대 금융경제학과 교수님과 함께 토론을 했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이렇게 다른 것처럼 앞으로도 이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는 많은 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오늘 두 분 오랜 시간 토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집 통신 대표번호 101 TV지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홈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 맘카도 101로 다 함께 101 우리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예, 김은경의 생생경제 오늘 준비한 수는 여기까지고요. 경제상식 퀴즈 정답은 1번 체크카드였습니다. 당첨자는 3311님 외 4분이고요. 오늘의 경제신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김은경이었습니다.